안녕하세요. 대나무 숲입니다. 제 아이를 시댁으로 보내고 혼자 남은 집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던 그 시간. 사람들은 말하죠. 참으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참는 동안 제 인생은 사라지고 있었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제가 다시 제 인생을 되찾고 다시 살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로 제 이야기에 힘을 보태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4. 각성과 반격의 준비. 여러분, 제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이 없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다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30대 초반인데도 40대처럼 보이는 초췌한 얼굴, 생기 없는 눈동자, 구부정한 어깨.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살고 있니? 너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니?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였습니다. 8년 동안 억눌러왔던 터져나오려는 분노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혼과 양육권에 관한 모든 책을 읽었어요. 법률 서적부터 실제 사례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공부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경제력이 없으면 양육권을 가져오기 어렵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저는 경제력을 갖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8년 동안 경력이 단절된 30대 여성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구인 광고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온라인 콘텐츠 작가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예전에 출판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몰래 이력서를 넣었고 놀랍게도 면접 제의가 왔어요. 면접은 화상으로 진행되었고 저는 제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제 사정이 복잡해서요. 면접관이셨던 편집장님은 제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든 상황이신 것 같은데, 글을 쓰는 일은 마음의 치유도 되고 경제적 독립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프리랜서로 시작해 보시죠. 그렇게 저는 8년 만에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2~3시간만 글을 썼어요. 시어머니나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했습니다. 글을 쓰는 시간은 제게 해방구였습니다. 제 안에 쌓여있던 감정들을 글로 풀어냈어요. 물론 제 이야기를 직접 쓴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제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첫 원고료가 들어왔어요. 6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8년 만에 제 힘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몰래 제 명의의 통장에 넣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원고료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3개월 후에는 월 150만 원, 6개월 후에는 월 250만 원을 벌게 되었어요.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또 다른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휴대폰에 녹음 기능을 켜두고 시어머니가 하시는 모욕적인 말들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서연이를 만나는 시간도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특히 중요했던 것은 시어머니가 서연이를 제게서 분리시킨 과정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 서연이를 만나러 갈 때마다 시댁의 상황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서연이의 방이 시댁에 완전히 꾸며진 것, 서연이의 옷과 학용품이 모두 시댁에 있는 것, 시어머니가 서연이를 통제하는 모습들.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제 통장에는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조용히 작은 원룸을 계약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제 이름으로요. 그곳은 제 비밀기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다시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변호사님이었어요. 제가 모아둔 증거들을 보여드렸더니 변호사님의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과 자녀 분리, 정서적 학대를 입증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제 안정적인 수입도 있으시고 주거 공간도 마련하셨다니 양육권 소송에서 승산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서연이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완벽한 준비가 필요했어요. 저는 심리 상담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연이를 되찾았을 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였죠.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자존감을 잃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서연이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 과정에서 저는 친정 부모님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8년 동안 시댁 눈치를 보느라 친정과도 멀어져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우셨어요. 딸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왜 연락을 안 했니?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당장 그 집에서 나와라.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하셨지만 저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한 가지 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서연이를 되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동안 제게 한 일들에 대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법적으로요. 시어머니의 정서적 학대, 며느리에 대한 인권 침해, 손녀를 이용한 심리적 조종.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저는 한 법률 플랫폼에 제 사연을 익명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힘내세요. 꼭 이기세요. 그 중에는 여성인권단체 활동가분도 계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사례는 많은 여성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성인권단체, 법률지원단체,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그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싸우는 것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여성들을 위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힘을 얻었어요. 1년 반이 지났을 때 저의 월 수입은 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모여 있었고 저는 이제 충분히 서연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변호사님과 함께 소송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혼 소송과 양육권 소송, 그리고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D-Day. 저는 평소처럼 시댁에 서연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셨어요. 오늘은 일찍 가요. 서연이 학원 가야 하니까 30분만 있다가 나가요. 하지만 저는 그날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딸을 데리고 나갈 겁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어요. 뭐? 내가 무슨 힘으로 넌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잖아.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이혼 소송 신청서와 양육권 청구 소송, 그리고 어머님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시댁문을 나섰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감히 내가.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챕터 5. 엄마의 승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여러분, 그날 이후의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법정 다툼은 치열했어요. 시어머니는 유명한 법무법인을 선임하셨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를 공격했습니다. 며느리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 아이를 방치했다. 온갖 거짓말을 쏟아내셨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하나씩 제출했어요.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발언들이 담긴 녹음 파일, 서연이를 강제로 분리시킨 과정을 보여주는 문자 메시지와 사진들, 제가 경제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모든 기록들. 법정에서 그 증거들이 재생될 때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서연이와의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아동심리 전문가가 서연이를 면담한 결과 서연이는 엄마를 너무 보고 싶지만 할머니가 무섭다 고 말했대요. 할머니는 엄마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엄마가 좋아요. 엄마 품에서 자고 싶어요. 전문가의 소견서에는 아동이 할머니의 과도한 통제로 인해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친모와의 분리가 아동의 심리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3개월간의 심리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권은 제게 주어졌어요. 판사님은 친모가 경제적 능력을 갖추었으며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친모와 함께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판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서는 조부모의 과도한 간섭은 아동의 복리에 해가 된다 며 강하게 질책하셨어요. 이혼도 인정되었습니다. 남편의 소극적 태도와 시어머니의 학대를 방조한 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었어요. 재산 분할에서도 저는 정당한 몫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일부 인용되었어요. 2천만 원의 위자료였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일이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준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법원 계단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8년간의 고통, 2년간의 치밀한 준비, 그 모든 것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어요. 서연이를 데려오는 것, 그리고 서연이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 말입니다. 판결 직후 저는 서연이를 데리러 시댁에 갔습니다. 법원의 집행관과 함께였어요. 시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하셨지만 법원의 명령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방 안에서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엄마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엄마가 나를 버린다고 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아.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엄마는 너와 함께 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서연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엄마, 미안해요. 나 엄마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데리고 제가 마련해둔 새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서연이 방은 예쁘게 꾸며놨어요. 분홍색 벽지에 서연이가 좋아하는 토끼 인형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이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정말? 그럼 우리만의 집이야.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하지만 서연이의 마음을 완전히 치유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서연이와 함께 아동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전문가 선생님은 서연이는 오랜 기간 감정적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천천히 꾸준히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가족 상담을 받았어요. 좋은 엄마가 되는 법, 상처받은 아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서연이에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며 깨는 일이 줄어들었고 웃음이 많아졌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연이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행복해. 엄마랑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일도 승승장구했습니다. 프리랜서 작가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정규직 제안으로 이어졌어요. 한 출판사에서 편집장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8년 만에 다시 제 커리어를 회복한 거예요. 월급은 500만 원이었고 서연이를 키우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엄마로 서다라는 제목의 에세이였어요. 제가 겪었던 고통,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였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수많은 여성들이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용기를 얻었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도 왔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수락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시어머니의 고부 갈등과 정서적 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법적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서연이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저녁이면 저와 함께 요리를 하고 주말이면 함께 공원에 가서 놉니다. 서연이는 이제 엄마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 후로 저희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면접 교섭권을 주었지만 그들은 한 번도 서연이를 보러 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자존심이 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연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독성 있는 관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저의 친정 부모님은 이제 자주 저희를 만나러 오십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서연이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어요. 조건 없는 사랑, 존중, 따뜻함.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요. 요즘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제가 바닥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저는 평생 시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자존감 없이 제 딸조차 지키지 못한 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일어났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저는 싸웠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터널이라도 끝은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저는 그 빛을 찾았고 이제 그 빛 속에서 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어제 서연이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커서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엄마는 나의 영웅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제 딸에게 저는 포기하지 않는 법, 일어서는 법,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엔가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